네, 3월 5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우, 나날이 알흠다워지십니다. 왜 이렇게 예뻐지시는 거예요? 네? 머리를 1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볶아봤거든요. 달달볶음 머리. 예. 그랬더니 좀 반응이 좋아서 저도 그래서 매우 그렇군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협작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다들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의원님 네.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워낙 상황이 엄중해서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 이란 중동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민생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 주가는 뭐 전례 없는 대폭락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가 관련해서 지금 동네마다 주유소가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250원을 올렸더라고요. 네. 하루 사이에. 네. 근데 이런 동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유소 담합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해서 정치권에서 즉각적으로 좀 뭔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고요. 더구나 저희들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네.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이 유류는 네. 지금 뭐 거의 1년치 이상의 근데 왜 올려받는 겁니까?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비싸게. 일부 중간에 예. 이제 중간 유통상들이 사실상 좀 예.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사재기를 한다든지 그 중간에 유통에 좀 뭔가 교란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또 국민들께서도 너무 지나친 우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촛불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응원봉 시민이고. 사재기나 뭐 이런 걸로 에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유류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책임감 있게 이렇게 유가가 오르지 않도록 수요 공급을 잘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차분하게 믿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동네마다 갑자기 주유소에 기름값을 폭등시키는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벌써 2,000원대에 네. 1,600원대였거든요. 1,600원 여기 여의도만 하더라도 1,700 초반대였는데 갑자기 2,000원이 다 넘어버린 동네라든가 1,800원, 1,888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심각한 담합이나 그 주유소마다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업주들 싹 다 적발을 해서 네. 야, 전쟁이라는 위기가 터졌으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가야지 제 입속만 챙기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다 저는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틈타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는 이 정말 얍삽한 예, 얍실한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그래서 돈 안 벌려고 됩니다. 하면 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오 가만두지 않겠어. 네. 예, 전현희 의원님께서 가만두지 우아한 않겠어. 칼을 예, 뽑아야 될지 뽑아내겠다.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똑순이 전현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환율이 1,462.22원으로 내렸다. 1,500원 넘었다. 뭐 이렇게 어제 1,500원 한때 뛰었다고 하는데 환율이 다시 또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워낙 지금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한국외대 이란어학과의 유달승 교수님 모셔서 이란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깜짝 놀랄만한 김성태의 접견 기록이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네. 웬 놈의 욕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김성태 씨가 여기 네. 김성태 회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욕설이 찰지던데요. 중요한 것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중요한 건 네.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문건 나온 걸 보시고. 문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네, 그럴 줄 사실 알았어. 그동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원래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해유 압박이 있었을 거다. 진술 세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네. 그런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찔끔찔끔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전모가 사실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예. 사실상 이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해유하고 그중에 핵심 증인인 김성태 회장을 예. 해유했던 그 과정 내용이 예. 그 당사자인 김성태의 입으로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네. 원래 김성태가 해외에서 막 이제 귀국해 가지고 체포될 때에 처음에 했던 얘기가 나 이재명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대화한 적도 없다. 사실 그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그렇죠. 얘기잖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네. 예. 근데 그게 자꾸 열흘 변질이 정도. 됩니다. 예.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 자기가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 예. 그 대북 송금을 위한 돈을 줬다. 예. 이런 식으로 둔갑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적나라하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과정에 검찰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다 빼박 생각합니다. 증거가 나왔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예. 진실을 밝혀서 예. 그 나쁜 짓을 한 그런 예. 검사들은 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1310 수원지검 1313호실 박상용 검사가 네. 이제 주요 이 사건의 관계 검사인데요. 네, 어제 입장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그래서 이 문건 유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책임을 좀 묻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나 국힘이나 좀 거의 비슷한데요. 음. 항상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손가락을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리고 본질을 그 가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묻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과정과 절차보다 사실은 국민들은 본질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 국회에 뭐 청문회나 국회에 출석했을 때 계속 일관되게 자신은 그런 뭐 진술이나 해유 압박, 네.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온 이런 녹취록을 보면은 사실상 박상용 검사 주임 검사였죠. 네. 거기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조작에 관여했다. 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기록이 어떻게 유출됐냐 이렇게 네. 묻는 것은 예. 이건 앞뒤가 바뀐 그런 거다. 그리고 적어도 박상용 검사는 이 지금 기록이 나옴으로써 국회에 와서 위증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조작에 관여되어 있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네.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범죄자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범죄자다. 그 박상용 검사 반론권 차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기사는 허위 보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련된 언급이 아니고 피의 사실 자체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언급 한 달 전에 이미 대북 송금 관련 자백을 했고 그 입장이 유지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사안이다. 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성태가 23년 3월에 구치소 접견에서 지인에게 사실상 이재명에게 돈을 줬다고 네. 하면서 그런 게 만약에 줬다는 게 있으면은 내가 줬다고 하고 싶다. 돈을 줬으면 진짜 네. 줬다고 하고 싶다. 이거는 그냥 지인하고 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랑 예. 그냥 나눈 얘기라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음흠. 줬다고 하라고 이렇게 뭐 뭘 내놓으라 네. 검찰 측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말하는 것은 전혀 박상용 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그래서 음흠. 김성태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수사에 의해서 예.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해요 압박해서 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네. 그런 조작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당연히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의 네. 1호 대상이 아닐까 법 그렇게 생각이 왜곡죄의 됩니다. 예, 법 네. 왜곡죄의 1호 네. 대상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당장 한병동 원내대표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소위 이제 정치검찰에 의해서 조작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낱낱이 규명을 하겠다면서 국정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12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뭐 국회는 여야가 음. 협의를 해가지고 네. 뭐 의사일정이나 이런 게 정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국힘이 사사건건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고 네. 뭐 제대로 국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국힘이 반대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국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를 추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힘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이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여러분 코스피가 소폭 상승한 채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9%에 오른 5,250.92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올랐습니다. 아유,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네. 분들께서 너무 상심들이 네. 많으신데 예, 주식시장이 굉장히 또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대한민국이 완벽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네.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가. 맞습니다. 예, 기사에 그래서 보니까 미국도 좀 올라가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이 길면 길수록 세계가 곤란합니다. 네. 세계가 전 세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빠르게 멈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확인 좀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4분 지나고 있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의원님 어제 공청회 함께 하셨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 그만두는 것도 다 때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시라. 네.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여당이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청회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고 그리고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3 비상계엄 직후에 네. 사실상 대법원이 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가장 책임 있는 기관이 굉장히 미심쩍은 그런 행보를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에 이제 그 비상계엄이 이제 국회에서 종료를 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그것은 이제 위헌이다, 위헌 위법이다.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희대 사법부가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뒤늦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결코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고 뭐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사상 초유의 파기환송 판결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 여기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조희대 사법부가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동의에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네. 그런 입법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네. 다시 뭐 재논의해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라.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그 일종의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한 그 입법권의 침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헌법 침해 위반의 논란이 있을 그런 사안입니다.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비상계엄 때 뒤늦게 위헌이다 얘기한 거는 마치 대한민국이 강복이 된 이후에 대한독립 만세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네, 그게 아니냐.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미 다 통과됐더니 그러니까요. 뒤늦게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게 예. 똑같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발언을 예.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하면서 또 그 정치에 개입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이런 여러 가지 헌법 위반 혐의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탄핵을 언제 그러면 추진할 거냐? 네. 지금 탄핵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민주당 자체 내로서는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아직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정무적 판단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네. 경우에는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 결정을 했을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착수해야만 한다라는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곧 대선인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중도가 떠날 수 있다, 탄핵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냈을 때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래서 그냥 일단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이러다가 어영부영 실기한 건데 또 정무적 판단을 민주당이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지방선거를 뛰는 선수의 입장에서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네요. 지방선거 뛰는 선수 입장에서 예. 그런 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면 어제 그 탄핵 공청회에 네. 제가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지 그렇습니다.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난이 높고 그동안 해온 행태들이 이런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당 내에서는 아직 이 탄핵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은 맞고요. 현재 당의 이제 전체적인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예. 이제 지금 요구를. 전체적으로는 그런 그런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저희가 보증수표죠. 왜냐하면 그 권익위원장 시절에 내란숙의 윤석열과 가장 전면전을 벌이면서 싸웠던 전사. 예. 예전에 그런 여성 하던 전현희가 아니다. 머리 좀 뻥해가지고 다시 여성이 다시 여성 되시긴 하셨지만, 아이 그거야 뭐. 자 지금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5,646.19 이렇게 다행이네요, 찍고 있는데요. 진짜. 계속 올라가고 네.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빠져야 되냐, 빠져나온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정부를 믿고 좀 진득하게 묻고 가자. 네, 이런 저처럼 주알못들 제가 들어오면 구계영 기자가 저는 빠지겠다 이랬는데 아닙니다. 정부를 믿고 저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기 때문에 책임 있게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필리핀 이제 네, 밤에 오셨어요. 방문을 하시고 예. 밤늦게 오셔서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아마 임시 국무회의가 오전 국무회의를 10시에 있습니다. 개최를 그래서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네.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울 거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예. 정부를 믿고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슬기롭게 잘 그럼요. 극복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음. 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네. 자, 이모 어느 분께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저도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새 기자들을 자꾸 병풍으로 세웁니다, 의원님. 네. 원래 그 대법원장 출근길 멘트를 노상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화면 보시면 네. 저렇게 그 뭡니까 막을 쳐놓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기자단에 미리 연락을 해서 네. 저렇게 기자들을 세워놓고 메시지를 내요. 그리고 기자들이 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그냥 합장하고 지나갑니다. 예. 네. 정치하시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저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이 초기에 도어 스태핑을 네, 예, 하면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기자들의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발언을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하면서 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명분을 취했던 거죠.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뭐 국민들과 거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거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그런 이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을 취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뒤늦게 사실상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기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뭐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지만 뭐 그런 거 뭐 사실 뭐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재논의를 좀 해야 그럼 뭘 된다. 입법을 존중합니까? 입법 재논의하라면서. 그 재판 판결이 이미 끝났는데 그걸 예. 다시 뒤집어라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입법을 해버렸는데. 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저 발언 자체가.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적어도 그래도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사법 뭐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예. 사실 그걸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런 행태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네.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행정처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자기 대법관을 방패 삼아 자기는 계속 대법원장직을 지키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부를 네. 비난하는 이런 모양새는 네. 책임 있는 대법원장의 자세로서는 매우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어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끊임없이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4심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네.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이제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88년에 재판만 제외 이렇게 재판은 제외 이렇게 네. 5글자로 사법부만 빠졌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한대로 돌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법부가 마치 뭐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있을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먹히진 않습니다. 여론 시장에 전혀 먹혀들진 않는데 네. 이렇게까지 목리를 부리면서 지금 대법관을 끝까지 임명 제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원하는 분은 김민기 대법관 후보자인데요. 그분이 뭐 헌법재판관 남편을 두고 있어서 이해충돌 사유가 돼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재판 소원이 사심제라는 주장 그는 말이 안 되고요. 네. 법원은 법률에 따른 거기에 이제 기초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이냐,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느냐 이 네. 판단하니까 서로 판단한 대상이 다르고 소송물이 다릅니다. 기능이 예. 권능과 기능이 다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는 헌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이거는 합헌이다 이미 판정을 했어요. 예.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입법 통과된 것도 뒤집으려고 하고 헌재의 판단도 뒤집으려고 하고 참. 대법원이 지금 모든 국가기관의 가장 최상위 기관인 양 지금 그런 최고 지도-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메네입니까? 그래서 네. 무슨 최고 지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법관 임명도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네. 그 대법관이 이제 추천해야 되는데 네. 지금 노태학
그 대법관이 임기가 이제 끝났어요. 지금 3월 종료가 3일 날. 됐잖아요. 그런데도 보통은 그 임기 종료 전에 그렇죠. 한두 달 전에. 네, 그 예.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제 통과가 되면 바로 그 공백 없이 임명이 맞습니다.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임기 종료됐는데도 추천을 안 합니다. 이건 직무유기고요. 직무유기다. 그 사유가 예.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언론 보도로 이렇게. 네. 예. 근데 뭐 그 사유가 어쨌든 지금 대법원과 이제 청와대가 사전에 물밑에 접촉을 네.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런 거를 사실상 가장 해야 되는 책임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 추천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것도 좀 대법원에서 사실상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는 이런 내용을 풀한 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대법원에서 흘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언풀이 결코 도움이 안 될 텐데 대법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지금 이 대개의 보수 언론에 따르면 대법은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이제 각각 추천을 하고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이렇게 일종의 그 입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대체로 이럴 때는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는 대개 이제 청와대 입장을 들어주는 게 상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가 이제 2027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이제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전임 정부에서 임명이 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할 사람은 이제 대체로는 이렇게 한다는데 왜 끝까지 지금 박순영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하고 떠나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공식적으로 없지만 확인되는 사안은 아니니까 이걸 뭐 사실로 전제하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일단 김민기 지금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 남편도 훌륭하고 지금 이제 현재 재판관이고요. 그래서 만약 대법관이 되시면 뭐 남편이랑 상관없이 아주 역할을 잘하실 분이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남편이 뭐 헌재 재판관이라서 여성이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그러는 건 저는 그는 맞지 않다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꼭 그 대법관을 추천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대법관 추천을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또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대법관을 추천을 한다면 그 책임은 대법원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관을 추천을 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 그리고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대법관들이 이 통과 안 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려면은 이 청와대의 조율 이런 부분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자신이 염두에 두는 대법관을 추천해서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만약에 지금 대법관을 추천을 안 한다면 이건 굉장히 오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입법의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다. 그런 착각은 지금 빨리 꿈깨라. 그거는 결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존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법원행정처장도 여쭤봐야 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모두 5명인데 유일 여성 후보이십니다. 필승 전략 간단하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성의 유리창을 깨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님, 강금실 전 장관님,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님 세 분의 걸출한 여성 지도자들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안타깝게 이제 다 성공하지 못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네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서울 지금 전국에 여성 광역 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여태 대한민국에서 아직 한 명도 배출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됐고 또 지방자치가 이제 궤도에 오른 만큼 여성 광역 단체장이 나올 때가 됐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그동안에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여성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엄마와 같은 그런 섬세한 마음으로 또 여성의 그런 부드러움으로 그렇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서울을 한번 경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 화이팅! 예. 윤슬 전현희 의원님. 예.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